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태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거는 교실에서 다 이제 현장 강의로 이제 했었고, 또한 이제 앞부분 얘기는 그냥 좀 워밍업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태의 스타트는 여기서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서 볼 건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부 다룬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여러분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서 다 다뤘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는 뭐 새롭게 나온 자료라든지 조금 뭐 생소한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이전에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은 우측 상단에 이제 링크를 띄워둘 테니까 거기를 들어가셔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제작했던 그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세포막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가장 큰 거는 구획화였죠. 세포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이제 분리시켜주는 그런 구획화의 기능이 있고, 또한 세포 내부와 외부의 환경을 이제 서로 다르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세포막은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시키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 투과성은 막에 있는 막 단백질에 의해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막단백질 중에서 특히 수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수송 단백질들이 이런 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부여를 해주는데,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이제 물질 이동 방식이 나타나죠. 바로 촉진 확산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능동 수송이라는 것이 있었죠. 촉진 확산도 그렇고 능동 수송도 그렇고요. 전부 다 우리가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확산이란 거는 농도 기울기에 순응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맥질을 통한 수송이고,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그냥 막단백질 없이 나타나는 단순 확산보다 빠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고요. 능동 수송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이제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 그것이 능동 수송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다뤘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깔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질 이동의 첫 번째 확산입니다. 확산은 농도 기울기를 순응해서, 즉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죠. 막을 다이렉트로 뚫는다. 그거를 단순 확산이라 하자. 막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막을 통과하는 것을 촉진 확산이다라고 하자. 그래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다? 이제 막 단백질을 경유하느냐. 막단백질을 경유해서 가면은 촉진 확산이고요. 경유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했죠. 단순 확산은 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인재질 이중층 내부가 이제 아무래도 소수성이다 보니까 이 소수성인 인재질 이중층 때문에 단순 확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은 이제 소수성 애들 또는 이제 기체 분자 또는 이제 작은 것들, 되게 조그마한 분자들이란지 기체 분자들, 소수성 분자들이 이렇게 단순 확산을 통해서 움직인다. 친수성인 애들은 이제 막의 소수성 때문에, 막 이중층 내부 소수성 때문에 자유롭게 통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친수성 애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더라. 그리고 막단백질을 경유하면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하자.
이제 수송에 관련된 막단백질, 촉진확산에 관련된 막단백질은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바로 통로라는 녀석과 운반체가 있더라. 통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냥 뚫려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계피의 조절도 가능했었죠. 이걸 어디서 봤습니까? 신경에서 봤죠. 전압이중성 나트륨 통로, 전압이중성 칼륨 통로. 이걸 통해서 이제 통로 단백질은 뚫려 있는 것도 있지만 계피 조절이 가능한 녀석도 있더라. 이런 것도 봤었죠. 운반체 단백질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수송을 시켜주는데 구조 변화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운반체라고 하자. 주로 큰 친수성 분자, 포도당 같은 애들이 많이 이동하고요. 통로로는 주로 이온 애들이 많이 이동하더라. 이거를 다뤄봤었습니다. 자,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상단을 보시면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을 비교한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얻어가 있는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이 물질 이동 속도는 당연히 막을 통한 물질 이동 속도, 즉 확산 속도가 되겠죠.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시죠. 이 그래프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바로 뭐냐면은 촉진 확산이 단순 확산에 비해서 어떻다? 빠르더라. 일단 요거를 하나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이제 확실히 나오는 결과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바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그리는 바로 이 이동 속도에 대한 그래프의 형태인데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농도 차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 그만큼 정비례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농도 차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맞춰서 물질의 이동 속도도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근데 촉진 확산은 어떻습니까? 촉진 확산은 이렇게 정비례하진 않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농도 차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촉진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리고 단순 확산에 비해서 조금 더 급격하게 이런 물질의 이동 속도 증가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알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 즉 농도 차이가 어느 순간 이상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물질의 이동 속도가 변함없이 플랫하게 쭉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순간 이상으로 더 이상 물질 이동 속도는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포커스죠, 이게. 그럼 왜 촉진확산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바로 막단백질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과서 하단에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수송 단백질이 물질이 운반에 관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이 말은 좀 부족하다, 이걸 설명하기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촉진학사는 기본적으로 막단백질, 수송단백질을 경유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자가 이제 수송단백질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해보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막단백질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막단백질들은 당연히 이런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단위 시간당 물질을 수송하는 양은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막단백질마다, 모든 이 수송 단백질마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수송 단백질마다 이 얼마만큼의 한계가 존재하느냐, 이거는 수송 단백질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수송 단백질은 당일 시간당 물질 수송량엔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은 문이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인원이 갑자기 우르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의 문은 단위 시간당 이제 인원을 이동시키는데 인원의 이동량, 사람의 이동량이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듯이 막단백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급식실에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갈 때 문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딜레이 되고 정체되는 거 보시면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촉진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막단백질을 경유하는 거고, 막단백질은 단시간당 물질 수송량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확산보다 빠르긴 하더라도 물질의 이동 속도, 즉 확산 속도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물질 이동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플랫하게 쭉 유지되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 이거를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투 보겠습니다. 3투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은 없길 바랄게요. 3투가 무엇이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뭐가 확산된다? 물이 확산된다 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물은 무엇이죠? 바로 용매죠. 용매. 즉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이것을 삼투라고 하자. 그럼 삼투는 왜 일어나느냐? 삼투는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바로 농도 기울기를 해소한다. 즉 농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곧 확산과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확산도 분자가 왜 확산됩니까? 서로 다른 농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듯이 삼투도 농도 기울기 해소, 즉 농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왜 용질이 아니라 용매가 움직이냐? 바로 여기 있는 반투과성 막 때문이다. 이것이 특정 물질만을 통과시킬 수 있게, 즉 작은 것을 통과시키고 큰 것은 못 통과하게 막기 때문에, 이러한 반투과성 막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자 크기가 큰 용질은 이동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분자가 작은 용매가 이동한 형태로 이제 농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삼투다. 기억하시죠? 자, 여기까지 삼투를 봤으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삼투압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전까지는 삼투압을 이야기를 할 때 삼투압이 높다, 짜다, 삼투압이 높다, 농도가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쉽다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삼투압에 대한 깊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교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투가 일어날 때 반투과성막에 작용하는 압력을 무엇이라 하자? 삼투압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이거예요. 자, 왼쪽에 입자관을 볼게요. 서로 설탕 분자의 농도가 다르니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을 합니다. 서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물이 이동을 할 때 당연히 반투과성 막을 거쳐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물의 이동에 의해 반투과성 막에 바로 압력이 형성이 됩니다. 물이 이쪽으로 밀고 가려니까 반투과성 막에 압력이 걸리게 되겠죠. 이 압력을 무엇이라 하자? 바로 삼투압이라고 하자. 이제 고지고대로 삼투압의 개념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잘 봐요. 이제 오른쪽 뒷좌관을 볼게요. 문제는 물이 이동을 하는데 물이 어디까지 이동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물이 이동을 하니까 자, 오른쪽 뒷좌관을 본다 했어요. 오른쪽 뒷좌관에 오른쪽 물기둥 있죠? 요 물기둥. 이제 물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쪽 물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물기둥이 올라가요. 그렇죠? 물기둥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물기둥이 높아지면은 필연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중력에 의한 아래로의 압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물기둥이 높아질수록 물기둥이란다. 물기둥 높이가 증가할수록, 즉 중력에 의한 압력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물기둥이 어디까지 높아지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물의 이동에 의한 압력과 물기둥 높이로 인해서 중력에 의한 아래로의 압력, 즉 요것과 요것이 요 두 가지의 힘이 같아질 때, 좀 더 정확하게 두 힘의 크기가 같아질 때 물의 순이동이 멈춘다. 순이동이라 했어요. 물 분자는 왔다 갔다 계속 움직입니다. 다만 우리 눈으로 볼 때 물이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순이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중력에 의해 물기둥에서 아래로 이제 누르는 힘과 물의 이동에 의한 이 압력이 서로 같아질 때 물의 순이동이 멈춘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투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물기둥 높이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진 이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원래 정의는 이게 맞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삼투압의 크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 힘이 높다는 거고요. 이 힘이 높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쪽에 용질 농도가 높아야지 물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이고, 물이 많이 이동을 하면은 그만큼 중력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압력도 커질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삼투압이 높다, 용질 농도가 높다, 삼투압이 높다, 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금 내용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삼투압이 높다, 짜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투압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투 현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이다. 자, 수용액의 삼투압이 세포액과 같으면 등장액, 높으면 고장액, 낮으면 저장액이다. 삼투압, 어려우면 뭐라 얘기하자 했죠? 그렇죠. 물질 농도와 똑같다 보시면 된다. 단순하게 보면은. 물론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농도가 높다. 이렇게 세포액보다 농도가 높으면 고장액, 세포액과 같으면 등장액, 세포액보다 낮으면 저장액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전에 1학년 때도 다뤄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게다가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에 넣어두었을 때 식물 세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고장액에 두었으면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원형제 분리가 일어나고, 등장액에서는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의 양이 어차피 같으니까 그대로 세포를 유지할 거고, 저장액에서는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나가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세포가 부풀다가 세포벽에 의해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상태, 즉 팽인 상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두 페이지 남겨서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에 두면 쪼그라들고 등장액은 정상이고, 이건 똑같은데 저장액에서는 동물세포는 식물세포와 달리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터질 수가 있다. 이것을 용이하게 하자. 이거를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에 각각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집어넣었을 때 세포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지금까지 봤으면은 48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 그래프를 이제 이해할 때가 왔습니다. 생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당연히 잘 기억해야 되는 그래프가 삼투와 관련된 시험에서 아주 유명한 그래프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는 무엇냐면요. 이제 식물세포를 고장액에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식물식 고장액에 둔 식물 세포를 저장액에 두었을 때 식물의 형태 변화 시 나타나는 패턴을 그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장에 둔 식물 세포, 얘는 어떤 지금 무슨 상태라는 겁니까? 원형질 분리 상태에 있는 애예요. 즉 원형질 분리 상태에 있는 식물 세포를
저장액에 두으면, 저장액에 두었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물을 쭉 빨아들이겠죠? 그때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기록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래프에 나타나는 세 가지 데이터가 각각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삼투압. 일단 빨간색 그래프의 삼투압. 이 삼투압은 세포질의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험에서 첫 스타트는 고장에 둔 식물세포, 즉 원형질 분리가 나타난 식물세포를 가지고서 얘를 저장해 두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보는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고장에게 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세포이기 때문에 처음에 삼투압이 높게, 즉 세포질의 농도가 높게 세팅이 돼 있고, 저장액에 두었으니까 점점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삼투압, 즉 세포질의 농도가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이 삼투압, 이 세포질의 농도를 무엇이라고 보면은 좋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포 내로 물이 들어오려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포질의 농도가 높으면 그만큼 물이 많이 밀려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점 세포질의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세포 내로 물이 들어오는 이 힘 자체는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삼투압은 뭐라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세포내로 물이 들어오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팽압이에요. 이 팽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팽팽할 때 나타나는 압력이라는 말 뜻이고요. 세포질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세포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그게 그 말이긴 하겠지만 세포질이 세포벽을 세포벽이래. 세포질이 세포벽을 미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쭉 들어오면은 이제 세포질이 팽창을 하겠죠? 세포질이 점점점 팽창하면서 그럼 세포벽을 결국은 누르게 돼 있어요. 세포질이 이제 팽팽해져서 세포벽을 미는, 세포벽을 누르는 이 힘을 무엇이라 하죠? 팽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세포벽은 세포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지지대, 즉 벽이 되는 거예요. 그쵸? 즉 세포질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곧 세포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팽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포벽은 결국 세포질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포질 부피가 증가하면은 세포벽이 이제 세포질을 누르는 힘 역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세포벽이 세포질을 누르는 힘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물이 밀려 들어오는 힘과 대척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팽압은 세포 내로 물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힘이다 라는 것이죠. 팽압은 무엇이다? 세포내로 물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힘이다. 팽압 자체는 세포질이 세포벽을 미는 힘인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세포벽이 세포질을 누르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곧 세포내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팽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흡수력은 무엇이냐? 이 흡수력은 이제 세포가 말 뜻 그대로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얼마만큼 세포 내부로 물이 밀려 들어오냐라는 것이죠. 즉, 이 흡수력은 그러면은 뭐에 비례하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녀석과 비례를 하겠죠. 삼투압에 비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이것을 물이 흡수하는 것을 누가 방해를 해요? 바로 이 팽압이 방해를 하죠. 삼투압은 흡수력을
증가시키는 요소이고 팽압은 흡수력을 감소시키는 요소예요. 즉 그러면은 이 흡수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바로 삼투압 마이너스 팽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흡수력은 뭐다?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값이다. 우리 세포 내로 물이 들어오려는 힘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힘을 빼면 그게 곧 뭐다? 흡수력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건 쉽습니다. 자, 고자에게 두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세포를 저자에게 두었다. 그럼 물이 계속 밀려 들어올 겁니다.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0이라는 게 이게 이제 원래 세포 부피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0 이전에는 원형질 분리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이 이제 들어옵니다. 물이 계속 들어오고 세포질의 농도는 점점 낮아졌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데, 자, 세포의 상적 부피가 1.0 이상이 될 때 비로소 뭐가 등장하느냐? 팽압이 등장합니다. 세포의 상적 부피가 1.0일 때부터 팽압이 적용이 돼요. 왜? 이때부터는 원래 세포 부피보다 더 물이 들어와서 커지기 때문이에요. 원래 세포 부피보다 더 커지니까 그만큼 세포 벽이 이제 세포질을 누르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팽압이 쭉 증가를 합니다. 물은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세포질의 농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비례해서 세포 내로 물이 들어오는 힘 역시 쭉 감소를 할 겁니다. 자,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삼투압이 팽압보다 높기 때문에 흡수력 자체가 양수죠. 흡수력 자체가 양수입니다. 흡수력 자체 양수니까 이제 계속 물이 밀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팽압이 점점 증가하고 삼투압이 점점 감소해서 세포 내로 물이 들어오려는 힘과 이제 세포 내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같아지는 요 포인트를 우리는 무엇이라 하자? 최대 팽윤 상태다라고 하자. 이 상태는 곧 무엇이다?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는 상태고요. 최대한 식물 세포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이 지점입니다.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흡수력은 제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정리하겠습니다. 세포의 상대적 부피 1.0 이상에서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고 이때는 삼투압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흡수력은 삼투압에 비례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런데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0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팽압이 작용한다. 팽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삼투압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흡수력은 팽압에 의해서 더 쭉쭉 떨어지게 된다. 그러다가 팽압과 삼투압이 이제 일치하는 최대 팽윤 상태에 도달했을 때 흡수력은 제로가 되고 더 이상 물의 순이동은 없다. 즉, 이 라인부터 이 라인에서 이제 물의 순이동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물의 순이동이 없다는 거지 물의 이동은 계속 얘기했지만은 물의 이동은 일어난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물의 순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제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산과 삼투를 받고 능동수송입니다. 능동수송은 자,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물질을 이동시킨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자? 이제 이와 같은 물질 이동 방식을 능동수송이라고 하자. 자,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물질을 이동시킨다. 그런데 얘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거꾸로 간다. 즉, 자연적인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죠.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당연히 ATP 에너지겠죠. 물론 ATP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능동수송 방식도 있습니다만 그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개하지 않으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능동수송들은 전부 다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얘기했지만은 ATP 수급이 안 된다? ATP 수급이 안 되면은 당연히 능동 수송도 일어날 수가 없겠죠. ATP가 수급되지 않는 상황을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세포 호흡이 중단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겠죠. 세포 호흡이 중단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능동수송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능동수송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은 바로 필요에 따라 세포 안팎의 농도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차를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수송 없이 확산만 일어난다면 결국 세포 내부와 외부의 농도 차이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세포막이 굳이 세포막을 통해서 구획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포 소기관, 세포 그 자체가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부와 외부의 이온 농도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물질 농도의 차이를 발생을 시켜야지 됩니다. 이제 pH도 그렇고요. 효소 활성을 위한 pH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게 신경세포죠.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이를 유지시켜야지 그걸 통해서 막전이라는 게 발생하고 이 막전의 변화로 우리가 이제 자극이라는 것을 전달시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능동수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 과정을 이제 해놨는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나트륨 3개, 칼륨 2개 이동을 시키고 서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퍼낸다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넘기면은 이제 이외에도 능동수송은 수정에서 양분 흡수, 분화가 아미선 제흡수, 무기양국 흡수, 막전 이전 다양한 생물 등에 관여해야 한다. 한 번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이제 이번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세포 내 섭취와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입니다. 이 얘기는 쉬워요. 51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세포 내 섭취, 말 그대로 세포가 잡아먹는다는 뜻이고요. 세포의 배출, 내부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퍼낸다라는 겁니다.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막단백질, 지금까지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을 수송하는 방법이었다면은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은 이제 소낭을 통해 물질을 싸서 이제 이동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낭을 통해 물질을 싸서 이동한다. 어디로? 세포 내 또는 세포 외로 배출할 때라는 것이죠. 일종의 패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 소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지질, 이중층,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종의 세포막을 이루어진 조그마한 주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내 섭취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식세포와 음세포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식세포와 음세포. 단순합니다. 큰 거 먹을 때는 먹는다는 식을 쓰고요. 작은 거를 할 때는 이제 마신다라고 하는 음세포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녹아있는 물질은 내가 이제 우선 우리는 액체는 마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녹아있는 용질들을 조금씩 이제 들어올 때 그거를 우리 음세포라고 하고요. 크기가 큰 고체 물질 또는 뭐 다른 세포들을 이제 내가 잡아먹을 때 이제 식세포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식세포 작용은 이제 선택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필요시에 내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작용이고요. 음세포 작용은 이제
항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뭐 추가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 식세포 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세포로 들어오는 녀석은요, 이렇게 생성된 이 소낭은 나중에 리소좀과 합체가 됩니다. 리소좀은 무엇이었죠? 이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세포소기관이었죠. 이제 리소좀과 합체해서 이 안에 있는 이 고체 물질이 이제 소화가 되게 됩니다. 뭐랑 했을 때 리소좀과 합체한 뒤에 소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포의 배출은 이제 소화된 애를 노폐물들을 버릴 때 아니면은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합성물들을 배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세포 안에서 합성된 물질이 있어요. 이것이 운반 소낭에 쌓여서 이제 쭉 갑니다. 기본적인 과정은 자, 소낭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소낭이 이쪽으로 와요. 딱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벌려지고 얘가 이제 요렇게 돼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요렇게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세포의 배출인 거고요. 거꾸로 가는 게 세포 내 섭취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포 내 도입과 세포의 배출을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좀 큰 물질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가 큰 거를 내가 잡아먹을 때 또는 각종 이제 단백질이나 분비성 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위에서 예시를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식세포 작용, 이제 미생물같이 크게 고체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낼 때 일어나면서 대표적인 게 식세포 작용으로,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으로 이제 소화하는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음세포 작용은 녹아있는 물질을 이동시킬 때, 세포의 배출은 이제 노폐물이나 세포 안에서 합성된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할 때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할 때, 그리고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내스팀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할 때, 요때 이제 소낭에 쌓여서 밖으로 배출된다고 했었죠. 이것이 바로 세포의 배출이다 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의 방식을 좀 많이 봤습니다. 나름 설명을 좀 짧게 하고 이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나름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만약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다, 좀 기초적인 기반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측 상단에 이제 링크 걸어놓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저 강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